네, 전자제품 관세가 갑자기 바뀌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 어떤 국면을 맞고 있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항상 굉장히 중요할 때 나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사이 또 트럼프 행보가 굉장히 요란한 것 같습니다. 전자제품 관세 부과했다 바꿨다가 이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점차 좀 밀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트럼프의 관세는 야구로 치면은 하이볼을 던지는 겁니다. 하이볼을 투수가 던지는 이유는 투수 존을 좀 넓혀가지고 다양한 공을 던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인데 하이볼을 너무 많이 던지고 강약 조절을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타자가 볼만 얻어가지고 허블로 나가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관세를 가지고 세수도 확보하고 무역 적자도 줄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거꾸로 기업 실적은 악화되고 경제 혼란만 야기하게 되는데요. 예. 이제 감세 카드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쓰게 됐을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암 환자에게 다이어트 처방한 것처럼 잘못된 처방이 이제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 이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훼손도 문제가 되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라든지 TSMC로부터 반도체를 받고 있고요. 또 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AI 그 서버들 같은 경우는 아시아 공급처로부터 공급을 받는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됐을 경우에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이번 다음 주부터 시작된 IT 기업의 실적이 어나운스가 중요하거든요. 네. 실적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나운스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IT 기업과 관련해서 좀 불안한 변동성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애플이 이번 관세 변화로 좀 한숨 돌렸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이번 주 중에 이제 반도체 품목 관세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유연하게 적용을 하겠다.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적용이 좀 될 거라고 기대를 하세요? 네, 품목별 관세를 하려고 그러면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예. 국가 안보를 해쳤다는 정확한 근거를 법규로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미국의 상무부라든지 무역대표부, 국토안보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서부터 매일같이 야근을 해가지고요. 직원들이 좀 지쳐가지고 이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안들이 조금 늦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로 들리는 거니? 격투기 선수들이 메인 게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안에서 자신의 몸 자랑도 하고 거친 언사를 하면서 기세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걸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언론에서는 그냥 그 재미거리로 치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급 좀 삼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은 아무래도 지금 백악관 안에 강경파와 시장주의 간의 대립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노출됐을 경우에 미국이 오히려 약점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오늘따라 스포츠 비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관세가 중국에 주는 타격이 강한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3월 달까지는 아무래도 수출을 밀어내기를 하면서 좋았지만 4월 달 들어와서는 저가 제품이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생활필수품 같은 경우에는 네. 반으로 생산을 줄이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OECD 모델에 따르면은 성장률이 앞으로 3년간 2.9% 정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리고 미국도 같이 한 2.4% 정도 성장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요. 예. 이제 앞으로 전자나 생활필수품 저가 소비 제품만 아니라 그 수출과 관련된 제품들의 그 공작물 가동이 빨리 좀 닿지 않을까. 그리고 애플의 그 아이폰과 같이 가격 탄력성이 좀 낮은 품목들 같은 경우는 비싸더라도 사긴 하지만 예. 전체 수요가 줄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보입니다. 양측 다 타격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중국도 지금 미국에 대응해서 지난 4일부터 히토류 수출을 중단했다 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히토류 수출 중단 이 조치는 미국에 좀 치명적일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히토류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첨단 제품들의 마니르가 반도체에 좀 들어가긴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걸 중단 조치라는 게 수출을 아예 중단시키는 게 아니고요. 예. 정부 허가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허가를
잠시 그 협상을 위해서 늦추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145% 관세, 중국도 125% 관세하면서 이제 앞으로 관세로 싸우지 않겠다 이야기했던 것은 비관세로 싸우겠다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미국 국채 매각이라든지 미국 여행 금지라든지 매년 중국 같은 경우에는 525건의 신편 영화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42편이 허리우드 영화입니다. 그것도 이제 상영을 보류시킨다든지 또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계속 압박을 하지만 본격적으로 넘어지 말아야 될 사안은 국채 매각 그리고 히토리와 관련된 전면 수출 봉쇄인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중국산 전기 제품 그리고 그 배터리와 관련해서도 전면 수입 금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게까지는 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채금리가 지금 트럼프 생각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4.5%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중국이 대량 매도에 나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분분한데요. 앞으로 이 국채금리 추가 상승을 좀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국채를 7,600억 달러 정도를 갖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1bp 정도가 올라가면은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국채들 그리고 연기금들이 갖고 있는 국채와 관련 손실이 한 70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지난주에 70bp가 올라왔으니까 그건 5조 달러가 손해를 봤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환매 요구가 있는데 헤지 펀드가 제일 먼저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각 나라 중앙은행들이 투자되어 있는 외환 보유고에서 일단 비중을 좀 줄이려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사항은 테일 그 리스크라 그러는데 100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리스크인데 평상시에는 무시했지만 막상 일어나면은 아무래도 국채도 위험 자산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테일 리스크 거론을 해주셨습니다. 달러 약세, 금값 급등 이런 상황을 보면서 세계 시장에서 이 달러 패권이 정말 이제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 점차. 앞으로 이제 미국의 어떤 신뢰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온 것 같거든요. 이 현상은 앞으로 좀 더 심해진다고 보십니까? 네, 계속 줄어들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2000년만 하더라도 달러가 각국의 외환 준비금에서 70% 이상 됐습니다. 지금은 60% 이하로 뚝 떨어졌는데요. 예. 이제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처럼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면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국채를 계속 매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봤을 경우에 달러의 그 위상은 예전보다는 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미중 관세 전쟁이 두 나라 말고요. 뭐 우리나라라든지 전 세계적인 경제에도 좀 타격을 주겠죠. 이 타격도 좀 크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전 세계 같은 경우는 IT를 비롯해서 주요 그 산업들 같은 경우는 아주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갖고 있는데 관세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이 됐고요. 또 글로벌 공급망을 또 재편하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2기에 앞서 가지고 우회 수출, 부가가치 무역을 하기 위해서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 인도, 태국 쪽으로 공장 기지를 많이 옮겼는데 이 지역도 상하 관세에 타깃이 되면서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이라든지 주변국이라든지 그리고 그 CPTPP에 가입을 하면서 다자주의 그리고 자유무역주의를 강화시키려고 하지만 현재 각국들은 미국과 상하 관세와 관련된 협상을 진행 중이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는 더 이상은 양쪽 다 뭐 관세를 높이겠다고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추가 인상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 건데 이제부터는 그러면 좀 서로 협상 모드로 들어간다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협상 모드에 빨리 들어가고자 원하는 것은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예. 트럼프 같은 경우는 4월 30일 날이 100일째, 그러니까 허니문 기간이 끝나는 기간입니다. 그럼 언론도 그렇고 당내 분위기, 의회 분위기도 싹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좀 더 압박 카드를 다양하게 쓰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코로나와 관련된 배상 문제라든지 펜타닐과 관련된 압박을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중 관계는 6월 달이 됐든 7월이 됐든 중국에서는 늦게 정상회담을 가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긴장 관계는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상호 관세 같은 경우도 뭐 아직 유예되어 있는 상태에서 면제된 건 또 아니란 말이죠. 관세 불확실성이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고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좀 조언을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무역 의존도가 70% 정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 그 침체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기 침체 위험이 시장 온라인 쪽에서는 그 도박사들이 볼 때는 60%까지 됐다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지난 1990년 이후에 보면은 11만의 경기 그 수축 국면 속에서 주가 조정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보면은 대부분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고배당주라든지 실적주 중심의 그 패턴을 가져가는 게 아무래도 그 주식시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